내가 다른 여자랑 살고 싶으면 사는 거지. 니까짓 게 뭔데 토를 달아? 실증 났대잖아. 나가라면 나가. 시골 출신 여자랑 결혼해 준 것도 감사할 일 아니야.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들이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무너진 게 누구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억울한 사연의 진짜 사이다 같은 응징의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어요.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고함이 귀를 찢었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마디라도 해줘요. 애원했지만 그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몰랐어? 너보다 젊고 예쁜 여자야.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여자라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시골에서 올라온 주제에 감히 이 집 며느리 행세를 해. 처음부터 내 자리는 없었어. 시누이까지 거들었습니다. 언니, 그만 나가요. 보기 안 좋잖아.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한테는 더 좋은 여자가 어울려. 빗물이 거실 안까지 튀었어요. 제 얼굴에도 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졌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한데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위자료는 법대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차라리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게 나았을 거예요. 10년 결혼 생활이 단 한 줄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가 부족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긋지긋한 거야. 맨날 살림만 하는 여자, 재미도 없고 발전도 없잖아. 새로운 사람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들었지? 이제 그만 나가. 비 맞기 전에 어서 가.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빗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젖은 가방을 꼭 껴안았죠. 신발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눈물이 더 뜨거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죠. 온몸이 젖어 있었으니까요.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눈부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중얼거렸죠. 휴대폰을 꺼냈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시골 친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고 도시에 아는 사람이라고 남편 가족뿐이었으니까요. 고시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루 2만 원. 지갑을 열어봤어요. 현금이 겨우 5만 원 남아 있었죠. 카드는 이미 남편이 정지시켰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견뎌야 했어요. 아직 무너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빗속을 계속 걸었죠. 노점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저만 우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제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요. 새벽 5시 역대합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딱딱한 의자에서 잔 탓이었죠. 가방을 베고 있던 머리가 아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리로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죠. 감자탕집 유리문에 붙은 쪽지가 보였습니다.
설거지 아주머니 구함. 성실한 분 환영.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어요. 저 설거지 일하고 싶은데요. 사장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손 좀 보여봐요. 하얀 손을 내밀었죠. 살림만 하던 손이었으니까요. 곱네요. 며칠 못 갈 것 같은데. 제발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꼭 필요해요. 간절함이 통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해보죠. 그때였어요. 제 인생 첫 노동이 시작된 거였죠. 뜨거운 물, 기름진 그릇, 끝없이 쌓이는 설거지거리.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고무장갑을 껴도 물이 스며들었죠. 아이고, 손 좀 봐라. 사장 아저씨가 혀를 찼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10시간을 서서 일했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앉을 수 없었죠. 그릇 부딪히는 소리, 기름 냄새, 뜨거운 증기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어요. 여기 오늘 일당이에요. 사장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죠. 그리고 이거 감자탕이니까 굶지 말고 먹고 자요. 힘들어 보이네요. 따뜻한 감자탕 한 그릇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작은 온기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대요. 이모의 목소리였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외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갈라지고 부은 제 손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 괜찮아요. 전 정말 괜찮아요. 외할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 없는 날이 오지. 혹시 그런 날이 너에게 찾아온다면 이걸 꼭 기억해라. 내 평생 조금씩 모아온 주식이란다. 이걸 그때 써서 절대 힘든 삶을 살지 마라.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부서지는 거야. 그러니 너만큼은 부서지지 말거라.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가족이라곤 할머니뿐이었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거든요. 봉투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죠.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감자탕집 설거지는 계속했죠.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앞날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요. 장례식이 끝난 뒤 할머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죠. 가방에서 할머니가 주신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남편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주식 매입 증서, 거래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지분율이 적혀 있었어요. 보유 지분 42%.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네, 분명히 42%였죠. 그때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만 사셨던 할머니가 어떻게 남편 회사 주식을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계좌를 확인했죠. 할머니가 남기신 통장에는 정말로 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조롱이 떠올랐어요. 시골 출신 주제에 감히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들은 제가 영원히 무너질 거라 생각했겠지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 여자라고 무시했으니까요.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와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벗었어요. 놀랍네요. 이건 그 회사의 핵심 지분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42%면 최대 주주예요. 이 정도면 회사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법무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록을 보니 20년 전부터 조금씩 매입하신 것 같네요. 그때는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중견기업이 됐죠. 할머니께서 정말 해안이 있으셨네요. 20년 전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가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지분이 필요할 날이 올 거라는 걸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지분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제는 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죠. 법무사에게 말했어요.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준비해 주세요.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죠. 남편이, 시어머니가, 그들 모두가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돌려줄 차례였죠. 그날부터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2주 전에 해야 합니다. 안건은 경영진 해임과 새 이사 선임으로 잡았어요. 법무사가 설명했죠. 남편이 해임될 수 있을까요? 42%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소액 주주들만 설득하면 돼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빼앗긴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죠. 일주일 후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복수를 위한 정찰이었어요. 로비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촌년이 요즘 뭐 하고 산대. 신우이가 비웃었죠. 설거지하면서 살겠죠 뭐. 능력도 없는데. 그때였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부인 자리는 저한테 더 어울리죠. 대학도 나왔고 집안도 좋고 상간녀였어요.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였죠.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한테는 너 같은 여자가 어울려. 그 시골 출신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보였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법무사였습니다. 공고 나갔습니다. 2주 후가 주주총회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건물을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남편. 아니, 전 남편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주주총회 소집 공고 봤어. 장난하는 거야? 장난이 아니에요. 그깟 서류 몇 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스워.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깟 주식 몇 개로 세상이 바뀔 줄 아냐? 꿈 깨라. 전화를 끊었어요. 그들은 몰랐죠. 4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무사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소액주주 연락처 확보. 설득 작업 시작합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고시원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남편 회사 건물이 가장 밝게 빛났죠. 곧이에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서랍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전 더 이상 그때의 약한 손녀가 아니에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횡령 증거예요. 상간녀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더군요. 이것까지 주주총회 때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복수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지요. 이미 모든 게 제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주주총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누구야? 왜 이렇게 늦게? 단상 위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상간녀는 남편 옆 귀빈석에 앉아 있었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이 지분이 저를 버린 당신들의 심판이 될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법무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신규 대주주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분 42% 보유자 김정희 님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였죠. 회사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어떻게 내가? 조작이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20년간 모으신 주식이죠. 그때였어요. 주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42%면 최대 주주잖아. 경영권이 바뀌는 거야? 법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현 대표이사 해임안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다려. 이건 부당해. 부당한 건 당신이었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도 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놨죠. 상간녀가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고요? 당신이 빼돌린 회사 자금이 3억이 넘는데요. 증거 서류를 펼쳤어요. 상간녀의 서명이 선명했죠.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상간녀가 울먹였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어요. 찬성 68%.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이. 시누이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직원 한 명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갑질하시던 거 다 알아요. 이제 끝이네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그 앞에 섰습니다. 가진 돈으로 사람을 버리면 돈이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대주주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은 정의가 실현된 날입니다.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는 그들이 만든 무대를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당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었죠.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 건물이 멀어졌어요. 그날의 박수 소리가 제 심장 속 분노를 잠재워 주더군요. 주주총회장을 나서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어요. 새로운 최대 주주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정은 실증난다고 거리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지키는 겁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터질 듯한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자님들 오해예요.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잠깐만, 내 말도 들어봐요. 보안 직원들이 곧바로 그를 막았습니다. 전 대표님, 이제 이곳은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였죠. 상간녀는 울면서 도망쳤고 신우이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신우이가 다가왔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마음은 단 한 조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흔들렸어요. 그깟 시골 출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줄은. 그 목소리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이제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이 저지른 업보의 무게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회사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새 주주님,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저 가족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한때 저를 내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래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회사는 완전히 당신 것이에요. 법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남편 측 재산 동결 명령이 떨어졌어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 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시원하게 뚫린 느낌이었지요. 그날 저녁 뉴스에 오늘 일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시골 출신 며느리, 경영권을 뒤집다. 42% 지분으로 전 남편 일가 몰락. 댓글이 폭발했어요. 저런 시어머니는 벌 받아야지. 통쾌하다. 인생 역전이다. 그리고 남편 일가는 사회적 매장을 당했고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직 제 이름으로요. 결국 진심은 돌아오더군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었거든요. 지금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응징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